채권하는 사람 고부장입니다. 오늘은 피터슨 교수의 책을 한 권 가지고 왔습니다. 12가지 인생의 법칙. 한 500페이지가 넘는 책인데 이 책 제목만 보면은 자기계발서로 보입니다만 실제 이 책의 내용은 자기계발서를 훨씬 뛰어넘는 대단히 우수한 책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교수를 하다가 지금은 토론토 대학에서 심리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미권 최고의 질의응답 사이트인 쿼라에 올린 인생을 살면서 알아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 수백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할 정도로 아주 대중적인 인기 그리고 대중적인 명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책으로 엮어낸데 이 책은 출간되고 나서 무려 45개의 언어로 번역되어서 전 세계에서 널리 읽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만 하더라도 한 15만 부 이상이 팔렸다고 합니다. 피터슨 교수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인생은 이제 고통스럽다. 그런데 고통이 있어야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남과 나를 비교하려고 하지 마라.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비교하는 것이 좋다. 특히 이 바닷가재를 예로 들어서 바닷가재는 3억 5천만 년 전에 태어났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화석동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도 크게 몸통을 바꾸지 않고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뇌와 신경계는 태어날 때도 아주 단순했지만 지금도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사회적 지위와 계급에 대한 정보를 처리하는 신경화학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바닥계제 사이에서도 이게 서열 구조라는 게 있고 이 서열 구조가 생명체의 생존과 적응에 필수적으로 작용을 한다. 라는 것이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바닷가재는 먼저 수컷끼리 만나면 몸의 크기를 서로가 재본답니다. 그래서 월등하게 한쪽이 크고 작고 하면은 싸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몸집이 작은 바닷가재가 항복하고 미리 물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집이 비슷할 때는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정말 죽을 만큼 싸워서 실제로 크게 다치거나 죽기도 합니다. 제가 읽은 역사 책 그리고 사실을 보면은 상대가 월등하게 우세하면 싸우지 않고 도망가는 것, 세력을 보존하고 다시 자기 세력을 키워서 다시 복수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징기스칸 몽골족이 그렇습니다. 징기스칸도 세력을 막 키우기 시작했을 때 다른 종족의 침입을 받습니다. 이때 징기스칸과 그 일족이 했던 거는 아이와 여자들은 남겨놓고 전투할 수 있는 남자 병력들이 싹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크게 전력을 망가뜨리지 않고 다른 부족에 가서 몸을 의탁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세력을 키운 다음에 그 몸을 의탁했던 부족들을 끌고 와서 자기를 침략했던 부족에 쳐들어갑니다. 그 부인들 애들을 다시 찾아옵니다. 그런 것이 몽골에서 생존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징기스칸의 첫째 아들은 자기의 피가 아니라고 징기스칸이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을 내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 부인도 징기스칸족을 침략했던 부족의 남자와 결혼하고 살았는데 그 부인한테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고 다시 데리고 와서 삽니다. 왜냐하면 몽골이라는 그 땅 자체가 사람이 귀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많이 잃게 되면 더 이상 생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방식을 취했다고 하는데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상대와 싸우게 될 때는 그 현장을 세력을 키운 다음에 다시 복수하는 이런 방식이 있었는데 이 바닷가재도 그렇답니다. 이 바닷가재들 중에서 싸워서 이긴 바닷가재는 세로토닌 비율이 높아지고 옥도파민 수치가 낮아져서 자신감에 넘치는 모습을 보이면서 으스스대며 걷는답니다. 그리고 세로토닌 비율이 높아지면 도전을 받아도 움츠리거나 물러서지 않습니다. 반대로 패배한 바닷가재는 싸우던 동안 보여주었던 패기 넘치는 모습은 사라지고 더 이상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패배한 바닷가재는 약자에 적합한 뇌가 새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승리한 바닷가재가 모든 것을 독식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 동물들 세계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승자 독식의 세계는 바닷가재만이 아니라 인간 세계에서도 잘 나타난다. 상위 1%의 자산 총액이 하위 50%의 자산 총액과 같다는 것입니다. 1%의 사람들이 가진 재산이 50%의 가진 재산과 같다는 거죠. 심지어는 상위 85명의 부자가
35억 명의 재산을 모두 합한 액수만큼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 세계의 불균등. 이거는 다만 경제적인 면만은 아니고요. 사람이 살아가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주요 과학 논문 대부분은 소수의 과학자가 발표하고 극소수 음악인이 저작권료의 대부분을 가져간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듣는 고전음악, 클래식 음악의 대부분은 단 4명의 작곡가 음악을 듣는답니다. 그 4명이 누구겠습니까? 베토벤, 모차르트, 바하, 차이콥스키. 이 사람들의 음악이 우리가 듣는 음악의 대부분이다. 이렇게 통계적으로 나온답니다. 그러면 이 서열 구조라는 것이 사회적인 특성이나 문화적인 특성으로 보는 것이 맞느냐? 피터슨 교수는 그렇지 않다. 아주 오래전에 DNA로부터 각인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패한 인간은 서열 싸움에서 진 바닷가재와 비슷하게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어깨를 떨어뜨리고 고개를 숙인 채 걷습니다. 자신감을 잃고 의기소침해합니다. 이런 소극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은 강자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또 먹잇감이 되기도 합니다. 이들 패배자들은 사소한 사건 하나에도 최악의 사태로 이어지기도 하고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사태에 대비해서 남겨둬야 될 최소한의 에너지조차도 엄한 데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힘이 필요할 때 그 힘을 쓰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당당하게 자기 목소리를 내야 될 때도 패배를 인정하고 뒤로 물러나는 것이 이 패배자들의 일반적인 성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도 바닷가재처럼 자세와 겉모습으로 상대를 평가하곤 합니다. 따라서 패배자의 자세를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패배자로 취급하기 쉽습니다. 반대로 허리를 쭉 펴고 당당한 자세를 하고 있으면 승리자로 대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세를 반듯하게 바로 잡아야 합니다. 가슴을 펴고 똑바로 서십시오. 이것이 피터슨 교수가 여러분에게 권하는 인생의 첫 번째 법칙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배려하듯이 당신 자신도 존중받고 배려받아야 합니다. 나 자신을 도와주어야 할 사람처럼 대하라. 이것이 피터슨 교수의 두 번째 법칙입니다. 나에게 진정으로 좋은 것이 정말 무엇인가 라는 것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이가 사탕을 달란다고 해서 사탕만 주면 될까요? 사탕이 과연 아이한테 좋은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좋은 것과 행복이 반드시 동의어가 아니다. 나쁜 짓은 쉽습니다. 실패도 쉽습니다. 사회를 외면하는 것은 더 쉽습니다.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는 것도 쉽습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고 미래를 포기하고 당장의 싸구려 쾌락에 빠지는 것도 아주 쉬운 선택입니다. 그런데 성공은 누구에게나 어렵습니다. 바르게 산다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선하고 건강한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사실은 쉬운 것 같지만 더 어렵습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한 사람은 이상적입니다. 이런 사람과 가까이 지내려면 강인한 의지와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겸손해야 하고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모든 걸 스스로 판단해야 하고 조건 없는 동정과 연민도 경계해야 합니다. 당신에게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만 만나십시오. 이것이 피터슨 교수가 얘기하는 세 번째 인생의 법칙입니다. 인간은 선함과 악함을 동시에 가진 존재입니다. 어린아이도 어른만큼이나 어두운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한 사람을 노골적으로 괴롭히는 현상, 폭, 이지매, 이런 것들이죠. 이런 현상은 학교 운동장에서는 자주 보이지만 사실 성인 사회에서는 확연히 줄어듭니다. 어린아이는 사회와 접촉하지 않고 혼자서는 온전하게 성장하지 못합니다. 약한 행동을 억제하고 선한 행동을 장려하는데 사회와 가정이 필수적입니다. 이 어린아이를 돌보는 사람, 주로 부모님들이겠죠. 어린아이를 돌보는 사람이 어린아이와의 충돌을 피하고자 잘못을 교정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궁극적으로는 그 아이가 피해를 입게 됩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반응을 보면서 자유의 한계와 범위를 인식합니다. 그 한계를 확인하는 시점에서는 일시적으로 불만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 한계가 바로 아이들의 안전망이기도 합니다. 엄마를 때리는 아이는 엄마를 지배하기 위해서이며 나쁜 짓이 어디까지 허용되는가를 확인하려는 행동입니다. 잘못된 행동을 지속적으로 교정해주면 어린아이는 허용되는 공격의 한계를 스스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교정장치가 없으면 아이의 호기심은 날로 커져서 계속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상대를 때리고 물어뜯고 발로 차는 행위가 습관이 됩니다. 한계라는 신호가 분명하게 주어질 때까지 그런 행동은 계속됩니다. 훈육의 책임을 등한시하는 부모는 양육에 필요한
갈등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잠깐 악당이 되기 싫어서 자녀를 영원한 고통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는 행동입니다. 사회는 어떤 엄한 부모보다도 더 매정한 곳입니다. 사랑을 핑계로 훈육 책임을 방기하는 것은 비겁한 직무유기입니다. 어린아이가 5살이 될 때까지 올바로 행동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친구를 사귀는데 평생 어려움을 겪습니다. 산만하게 행동하지 않고 주의를 집중하는 아이, 칭얼대지 않고 주변 사람들을 재밌게 해주는 아이, 짜증 부리지 않고 신뢰감을 주는 아이는 어디를 가도 쉽게 친구들을 사귀입니다. 이런 아이는 냉혹하고 무자비한 세계에서도 성공할 가능성이 큽니다. 명확한 규칙과 적절한 훈육은 어린아이에게도 좋지만 가정과 사회의 질서를 확립하고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아이를 제대로 키우고 싶다면 망설이거나 피하지 마십시오. 부모가 실망과 고통으로부터 자식을 지켜주겠다고 과잉보호한다면 자식은 독립적으로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헌신한다는 생색을 낼 수 있지만 자식은 방에 틀어박혀 자신은 비겁하고 무능하다며 부모나 세상에 대혼란을 안겨줄 상상을 하고 즐거워합니다. 때로는 그런 대혼란이 실제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악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남을 비판하기 전에, 세상의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나서기 전에 나의 내면에 감추어진 비겁함과 악의, 원한과 증오, 잔혹한 심성을 살펴야 합니다. 어쩌면 세상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된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은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던 나치와 공산주의자 모두 거짓말 때문이었습니다. 진실을 보고 진실을 얘기해야 합니다. 진실은 구호도 아니고 이데올로기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의견이라고 해서 진실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진실은 지극히 개인적일 수 있습니다. 공격적이지 않은 사람이 가정과 직장에서 곤란을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들은 대체로 순진하고 또 주변 사람들을 마치 공경에 빠진 어린아이처럼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협력이 사회적 관계의 기초라고 생각하고 갈등을 피하려고 애씁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당한 보상도 못 받고 정당한 인정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당하게 후대접을 받고 있다면 잘잘못을 가감없이 따져봐야 합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을 이유가 없다면 누군가 당신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당신의 입장을 강력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상황이 순조롭다면, 그리고 특별한 돌발 변수가 없다면 다음 달이나 다음 해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장기 플랜을 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악어에게 다리를 물린 상황이라면 장기 계획을 짤 것이 아니라 당장 악어의 이빨로부터 내 다리를 보호하고 탈출해야 하는 그런 데 집중해야 합니다. 인생의 힘든 순간을 지내고 있다면 미래를 꿈꾸지 말고 내일이나 오늘, 이것도 힘들다면 1시간이나 1분 후에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터슨 교수는 심리학에 기반을 두고 인문학, 자연과학, 사회과학의 주제까지 풍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이 이렇게 폭넓게 많은 이야기를 할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이 책을 읽으면서 했습니다. 여러 장에 걸쳐서 언급되고 있는 어린아이의 심리에 대한 생물학적인 접근, 어린아이에 대한 훈육 방법은 저로서는 대단히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이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는 아주 통속적인 제목에 현혹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도 사람에 대해서, 인간에 대한 아주 통찰력 있는 그런 지식을 여러분도 공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독을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책 12가지 인생의 법칙에 주는 별점은 4입니다.